안녕하세요 언니들. 어느새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달 올해 다들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은 딱히 뭘 안 해도 괜히 마음도 붕 뜨고 정신도 없는 것 같아요. 얼레벌레 지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아쉬우면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잘 살았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언니들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2025년의 마지막 날, 저 만우가 준비한 퀴디어로그는 어떤 컨텐츠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내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연분홍치마님, 무지개행동님, 맑은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2월 5주차 띵동은 비욘디 무지개 재단의 다정한 안녕 굿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비욘디 무지개 재단의 길벗체 기링을 소개해드렸죠. 이번에는 길었던 한 해를 보내며 다정한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굿즈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연말연시를 무지개색 희망으로 장식해줄 굿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민화죠. 호작도를 무지개 도포 입은 고양이와 까치로 재구성한 사자냥 호작도 배지. 퀴어 역시 우주의 진리와 자연의 법칙 속에서 당연히 존재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은 12지신 실 스티커. 한 해의 복을 기원하고 따뜻한 퀴어 문장들과 함께 행운 단어 퍼즐이 무지개, 바이, 트랜스젠더 세 종류의 길벗체로 담겨있는 길벗 포춘카드가 있습니다. 12월 24일에서 1월 1일까지는 활동가들이 쉬어가고 문의 및 배송은 1월 2일부터 재개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비욘디 무지개 재단의 홈페이지나 SNS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2025년 12월 5주차의 딩동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만우의 5주차 특별 방송 퀴디어로그 연말 결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여기저기 컨텐츠가 넘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의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기록합니다. 미디어를 감상하고 그 속의 퀴어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 만우의 퀴디어로그입니다. 이번 방송은 특별 방송으로 준비한 만우의 퀴디어로그 2025년 연말 결산입니다. 코너 구분 없이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돌아보고 새로운 콘텐츠 이야기도 해볼게요. 자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참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퀴디어로그도 올해 시작한 방송이지만
꽤나 많은 작품들을 이야기했어서 이번에는 그동안 진행한 것처럼 퀴디어 스토리, 무지개 필터, 퀴디어 스틸컷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2025년을 쭉 그냥 같이 돌아볼까 해요. 또 제가 스포일러를 피하려는 게 특히 저는 스포일러를 들어버리면 너무 아쉽거든요. 그 안 본 눈, 가보지 않은 길 이런 것에 대해 좀 제 선택권을 뺏긴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방송에서 좀 속 시원하게 스포일러를 할까 하다가 결국 또 한번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또 뭐 아무리 오래됐거나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안 본 사람이 있고 또 뭐 그 분야에서만 유명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좀 애둘러 말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겠지만요. 이미 보신 분들은 제가 스포일러를 얼마나 잘 피하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괜히 기대를 해봅니다. 퀴디어로그는 3월부터 시작했었죠. 첫 작품이 어드벤처 타임이었어요. 시즌이 10개나 돼서 진입 장벽이 좀 높았죠. 그리고 어드벤처 타임은 핵폭탄이 떨어져서 리셋된 세상에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마법이 되돌아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험과 우정과 사랑 얘기였습니다. 제가 뽑았던 퀴디어의 이 퀴어 코드는 팍팍이와 설렁이 커플이었죠. 스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저런 가명을 소환하게 됩니다. 서로가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최강의 관계다. 이 관계가 완성되는 거를 10개의 시즌에 걸쳐서 본다는 이 짜릿함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열변을 토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팬시 상품으로 많이 보이는 초록색 게임기 캐릭터 비모, 얘가 젠더 퀴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때 방송 이후로 어드벤처 타임 좀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진도를 열심히 따라잡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콘텐츠 범람의 시대에 콘텐츠 업계는 물 들어올 때 또 노져야 되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어드벤처 타임 끝나고 극장판처럼 이제 길게 뽑은 스페셜 에피소드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성별 반전 시리즈도 있다. 이게 성인 시청자를 위해서 스피노프로도 나오게 됐다라는 소식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드디어 얼마 전에 이 성별 반전 스피노프 시리즈 피오나 앤 케이크를 봤습니다. 이것도 벌써 시즌2까지 나왔더라고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시즌 피날레까지 나와서 이제 시즌2도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시즌1만 봤는데 역시 좀 성인 타겟이라 그런지 뭔가 좀 더 어두운 느낌도 있고 또 그냥 모두가 사랑을 해요. 어드벤처 타임이 모험이나 우정 위주였다면은 이쪽은 확실히 좀 성인 시트콤 느낌이 강해요. 근데 그래도 이전 커플이 평행 우주를 넘어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어떤 후기를 보니까 퀴어 요소를 너무 드러내서 불편해요 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이거 다 봐야 되죠. 당장 관심과 애정을 이 작품에다 쏟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즌1에서는 평행 우주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얘 연출이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 그런 느낌이었어요. 각 평행 우주마다 달라지는 이런저런 요소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작진이었던 레베카 슈거가 만든 스티븐 유니버스로 4월을 맞이했었습니다. 이때 제 컴퓨터 초기화 이슈로 많이 우울했던 기억이 나네요. 스티븐 유니버스는 보석의 인간 형태인 잼이라는 외계 종족과 지구인들 사이의 이야기였죠. 여기서는 어드벤처 타임에서보다 훨씬 더 퀴어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요. 스티븐 유니버스도 후속작이 있는데 청소년이 된 스티븐을 보는 게 좀 힘들어갖고 저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퀴어성의 결정체가 잼이라는 이 외계 종족들이 서로 춤추면서 합체하는 퓨전이라서 4월 방송에서 제가 계속 퓨전을 외쳤었죠. 제가 또 어드벤처 타임이랑 스티븐 유니버스의 노래를 또 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추억을 떠올릴 겸 그때 시간 관계상 못 들었던 노래를 같이 들어볼게요. 먼저 들어볼 노래는요. 어드벤처 타임의 뱀파이어인 마셀린 역을 맡았던 올리비아 올슨의 I'm Just Your Problem입니다. 네가 나를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고 나를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대체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냐
이런 실망감을 폭발시킨 노래예요. 그리고 스티븐 유니버스에서는 펄 역의 디디 매그노홀이 제자 그레이스 롤렉을 훈련시킬 때 하는 노래 Do It For Her를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해내야 된다는 거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살짝 많이 맹목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노래를 들어보니 3, 4월의 추억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5월 방송은 그 다음에 실사 시리즈로 넘어와서 마블의 완다비전이랑 전부 에거사지시아를 다뤘었습니다. 마블의 그 방대한 세계관에 콩알만큼 있는 이 퀴어함을 발견했을 때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블의 어벤져스 중 하나인 완다와 그 배우자라고 하기 좀 웃긴 하지만 배우자 비전의 이야기를 다룬 완다비전, 그리고 그 등장인물 중 하나인 에거사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전부 에거사지시아는 아무래도 마블 세계관에 익숙할수록 더 많이 즐기실 수 있겠죠. 마블 세계관을 근데 잘 모르더라도 의상이나 세트장 디테일만으로 충분히 눈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후속작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 캐릭터들은 어쨌든 마블에서 더 이야기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로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퀴어 서사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게 아쉬워서 바로 다음 6월에 가져온 게 퀴어 그 자체인 헤즈빈 호텔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지옥의 공주가 여자친구랑 같이 그 지옥의 악마들을 구원해 보겠다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이었죠. 굉장히 성인용이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다양한 해석, 또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그리고 귀가 즐거운 음악까지 다 갖춘 작품이었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시즌2가 싹 공개됐거든요. 제가 기대하던 떡밥이 회수되지는 않았지만 더 다크하고 더 메탈릭하고 더 과감하고 더 화려해졌습니다. 시즌1 요약도 뮤지컬 형태로 제작해서 공개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헤즈빈 호텔이나 스티븐 유니버스가 뮤지컬 형식이다 보니까 좀 이거 자체 뮤지컬이라는 것 때문에 진입장벽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디즈니 키즈로서 또 이제 캐츠처럼 전체가 다 이제 노래인 그런 작품도 실황 영상이긴 했지만 엄청 돌려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뮤지컬이 뜬금없이 노래에서 싫다는 의견들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았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노래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뭔가 좀 벅차오르거나 화나거나 긴박할 때 막 두두고 하면서 노래로 막 차랑하는 그 마법 같은 순간, 음악으로 전달하는 그 마음과 음악으로 통하는 생각, 이런 낭만, 그만큼 또 그 상황의 감정과 마음이 간절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저는 가사를 많이 보는 편인데 가사에 진짜 이 소통에 필요한 의미 있는 대사가 이만큼 실려있다 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저한테는. 어쩌면 제가 속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거를 어려워해서 노래로 전하는 거를 더 편하거나 더 신박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 2분 만에 말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그런 감정들인데 그게 저한테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음악도 이렇게 쓰면 말처럼 의사소통을 돕는 거다 보니까 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이런 소구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말하다가 갑자기 노래하는 게 좀 뜬금없고 몰입감이 깨진다고 느껴지면은 아예 쭉 노래로만 하는, 아까 말씀드린 캐츠, 에비타, 레미제라블 이런 작품으로 조금 마음을 열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음악과 가사와 화면으로 전달하는 그게 또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나 좋은 경험 이런 걸 많이 나누고 공감대를 좀 만들고 싶은데 형식의 제약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는 게 속상해서 불특정 다수를 한번 설득 시도해봤습니다. 그리고 헤즈빈 호텔 시즌2에서는 주인공들의 생전 이야기가 좀 많이 풀려요.
그래서 왜 저런 모습이 됐는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렇다고 뭐 악역한테 동정심이 들고 이런 스토리는 또 아니었고요. 그냥 더 넓게 캐릭터 이해를 하게 돼서 짜릿했습니다. 7월에는 제 컨텐츠 사랑의 근본이죠. 심슨 가족과 퓨처라마 그리고 디스인챈트에서 퀴어 코드들을 찾아봤었습니다. 심슨 가족은 벌써 시즌이 37이에요. 최근 시즌이 보니까 예전에 그 좀 대단했던 그 시절을 좀 다시 살리려는 것처럼 표정이나 액팅이 되게 옛날 만화처럼 즉흥적이고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드러운데 과장되고 색감도 그렇고요. 찾아보니까 다른 팬들도 고전이랑 요즘을 좀 잘 섞어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심슨에서 엄마의 쌍둥이 언니들 패티와 셀마 중에서 패티가 레즈비언으로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최근 시즌에도 마침 그 얘기를 이어가서 쌍둥이 언니들 둘이 계속 같이 살다가 크게 싸워요. 그리고 패티가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사 간 곳이 팜 스프링필드인데 미국 이제 그 퀴어의 성지죠. 캘리포니아 그쪽을 모티브로 했었거든요. 이제 뭐 그 에피소드 자체는 둘이 잘 합의해서 독립된 인간으로서 산다 뭐 이런 결론이고요. 그냥 이제 좀 심심치 않게 퀴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심슨 가족처럼 만화 시트콤 이런 애들은 대부분 캐릭터 옷이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첫 화에서 리사 심슨이 엄청나게 많은 옷을 입어요. 유행은 돌고 도니까 엄마 옛날 옷장을 털어가지고 다시 유행시키는 그런 인플루언서 이야기들을 좀 섞은 것 같은 에피소드였고, 옷을 좋아하시면 진짜 리사가 거의 뭐 패션쇼를 하는데 귀여운 모습도 많고 또 한 40년이 다 돼가는 이 심슨 역사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옷을 본 거는 처음이라서 눈이 되게 즐거우실 겁니다. 그리고 리사가 아주 오랫동안 좀 친구가 없는 캐릭터였는데 슬그머니 친구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약간 반고정처럼 나오는 애들 중에 뭐 이렇게 딱 꼭 집어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또 게이로 정체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도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소위 그 옷 잘 입는 미디어 게이 친구 딱 그거거든요. 이런 유구한 미디어 게이의 역사를 또 도로 끄집어내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앞으로 얘를 좀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월에는 모두의 리그 이기거나 지거나 요거랑 단편 애니메이션 이너 하트비트랑 사랑하는 소녀랑 더 네임 이렇게 방송을 했었죠. 소프트볼 팀이 대회를 앞두고 각자 있었던 일을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기법을 써서 보여주는 매력적인 작품이었죠. 모두의 리그. 요거는 사실 가진 자의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 될까봐 대놓고 썼던 퀴어 서사를 굉장한 은유로 바꿔버렸죠. 거기에 비해서 단편 애니메이션들은 아직도 다행히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고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일단 제가 해즈빈 호텔 시즌2의 노래를 또 빨리 같이 듣고 싶어서 너무 설레기 때문에 노래 듣고 다음 달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곡은 이번에도 셀프 성적 대상화를 맡은 엔젤 역의 블레이크 로먼이 부른 루진 스트리크입니다. 도박하러 온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그 헛된 희망과 절망, 유혹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하는 장면은 또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1988년 영화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에 나온 제시카 레빗의 가장 유명한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이렇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그거예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무대랑 객석을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느린 빅밴드 재즈를 부르는 뭐 그런 장면인데 또 이제 여러 작품들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환이 됐었어요. 제시카 레빗은 로저 레빗의 배우자고요. 미드 프렌즈의 챈들러 아빠로 나왔던 캐슬린 터너가 맡았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낮은 여자 배우라서 트랜스젠더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어요. 여러모로. 그리고 해즈빈 호텔 이번 시즌에도 명대사가 많습니다. 뭐 시간은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리운 거는 그 상처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해라 하면서 요 그 시즌 1에서 이제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하라는 그 노래, 그거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찰리랑 베기, 요 주인공들이 춤추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게 엘워드에서 티나랑 벳이 춤추는 장면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캐릭터 얼굴 각도가 되게 진짜 사람 보듯이 되게 사실적인 것도 막 나오고, 전화할 때 손을 막 가만히 못 두는 그런 디테일한 동작도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제작진이 사람을 정말 깊게 관찰을 해서 그렸구나 싶어요. 근데 BITCH가 여전히 많이 나와서 좀 불편하긴 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니프티라는 그 아주 작은 캐릭터가 큰 일을 합니다. 이때 니프티한테 주어지는 미션이 목숨 걸고 지켜인데요. 하필 이 역할이 오렌지 이즈 더 뉴블랙의 소소 역할을 맡은 키미코 글렌이거든요. 오뉴블에서의 역할을 알고 나면, 그래서 이제 오뉴블에서의 이 사람이 어땠는지를 알고서 보게 되면 니프티가 받은 미션이 굉장히 더 짠해지는, 찡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해지빈 호텔 시즌2만으로도 새로운 퀴디오로가 하나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곡은 세라 역의 패티나 밀러와 신의 대변자 역을 맡은 리즈 캘러웨이가 부른 Sarah's Confession입니다. 시즌 1의 내용이 지옥에 인구가 넘쳐나가지고 천국에서 주기적으로 몰살하러 온다, 이거였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 천사 세라의 노래입니다. 이전 시즌보다 더 크고 웅장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루트 역의 뉴튼가? 걔의 제시카 보스크, 또 아담 역의 알렉스 브라이트만이 부른 그래피티입니다. 이거는 보면서 진짜 그 소름이 몇 번이나 끼쳤어요. 락스피릿 충전입니다.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은 더 좋아요. 얘는 특히 카메라를 막 몇 번을 돌려가면서 연출을 하고, 또 이제 노래 부르는 얘네들이 천사라서 날개가 있다 보니까 사방팔방의 면을 다 써요. 진짜 웅장하고 좋습니다. 나의 복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테니 너의 비극은 중력과 같이 예정된 당연한 거다, 이런 거를 세상 멋있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성우를 봐도 몰입에 지장이 없다, 요러신 분들은 녹음 현장 비하인드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 3곡 들어볼게요. 아주 강렬하지 않나요? 진짜 시즌3가 또 나와야 될 것 같던데 빨리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월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미첼 가족과 기계전쟁, 그리고 아케인을 소개했었습니다. 미첼 가족과 기계전쟁은 말 그대로 미첼 가족이 기계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주인공 케이티 미첼이 퀴어였죠. 전반적으로 요즘 작품들이 퀴어라는 사실이 이제는 뭐 큰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그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서사에는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좋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미첼 가족은 서로의 모든 면을 인정하는 혈연 이야기였고, 아케인은 갈등하는 혈연과 복잡한 관계의 선택한 가족 이야기, 이렇게 좀 섞여 있었죠. 한국에 출시된 지도 벌써 15년이 다 돼가는 온라인 게임 롤의 세계관을 가져온 애니메이션 아케인은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진짜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 여러 사랑의 형태 중에서도 당연히 퀴어가 크게 한 몫을 하고요. 조금 전에 같이 들었던 해즈빈 호텔 시즌2의 노래 그래비티의 중심 내용이랑 아케인의 징크스라는 캐릭터 서사랑 겹치는 부분들을 찾아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진짜 절묘해갖고, 와, 세상은 넓고 능력자도 많고 우리는 진짜 아이디어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시대를 사는구나 싶어요. 이게 아케인이
트라우마와 계급 갈등 이야기라서 좀 어두운 느와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몰입해서 보다 보면은 좀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운이 되게 진하게 남기 때문에 이거를 위로라도 하는 것처럼 최근에 제작사 라이엇 게임즈에서 제작 비하인드를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스토리가 좀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면이 있어서 팬들이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제작사에서 팬들의 이 아픈 마음에 심폐소생술을 하더라고요. 캐릭터들을 그 실존하는 배우인 것처럼 해가지고 촬영장 비하인드 컷을 올리는 거예요. 그 작품에서 뭐 누가 죽었다 하더라도 사실 안 죽었고 서로 싸우는 캐릭터인데 카메라 꺼지면 서로 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본도 같이 확인하고 그런 촬영 현장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정겨웠습니다. 이거 옛날 그 디즈니 영화에서 자주 보던 방식이잖아요. 실제 촬영 현장이 따로 있고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진짜 그런 배우인 것처럼 NG 장면을 보여주고 이런 거죠. 그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역시 아케인이 뭘 좀 알아요. 요즘도 좀 그 주토피아 같은 거 프로모션에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얘네들이 실존 인물인 것처럼 브이로그 하듯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미첼 가족은 단편성이었고 아케인은 후속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큰 걸 가져올지 퀴어 코드는 있을지 제 기대가 됩니다. 사실 게임 장르에 퀴어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CD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라 가지고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온라인 게임을 조금씩 좀 저도 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게임 산업이 콘텐츠 산업 중에는 진짜 가장 큰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마이너하잖아요. 신기하게 거대한 마이너 집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게임에 좀 심심치 않게 퀴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보다 좀 잡음이 적고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요. 열린교회 닫힘처럼. 그래서 저한테는 게임의 매력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이제 틀린 거 없다. 네 자유를 펼쳐라. 이런 게 좀 그쪽 세상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종류든 간에 게임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는 세상, 내가 하는 선택, 이런 문화라서 가상세계니까 뭐든 가능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가 중요하지 사실 백스토리는 많이 안 본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설정된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플레이하면서 내가 바꿔갈 수 있는 게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선택지가 없으면 좀 잡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좀 묘하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팬아트나 코스프레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퀴어성을 뭔가 요깃거리로 소비하는 느낌도 없지 않거든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아까 어드벤처 타임의 스피노프로 캐릭터 성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창작의 무한한 자유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무신경한 유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당사자성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 미묘한 선이 참 어려워요. 이야기를 제대로 좀 길게 풀어서 서사를 주고 생명을 넣고 이러면은 조금 더 실체가 생기고 자리가 잡히겠지만 단편적으로 퀴어성만 뽑아서 즐긴다면은 아무래도 그냥 오락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게임의 자유도를 활용을 해서 아케인처럼 동성 간의 사랑이 자연스럽고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세계관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거의 유일하게 보는 여성 게임 스트리머 팀 사회인 게임 클럽이라는 데서 최근에 진행한 스토리 게임 컨텐츠가 있습니다. 팬분들이 만든 클루2라는 건데 여기서는 여성들의 사랑이 나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근데 많이 울겠지 미안해 라는 가슴 찢어지는 그 대사의 정석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커뮤니티는 익명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서로 당사자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참여하던 모두의 통일된 반응, 오열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참 사랑은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되게 묘했어요.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10월에는 웬트워스와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을 얘기했습니다. 여성 감옥에서 일어나는 삶과 죽음을 다룬 두 작품의 차이가 재밌죠. 온유불이 블랙 코미디로 보여주는 미국의 모습, 그리고 웬트워스가 느와르로 보여주는 호주의 모습, 요게 방식은 달라도 뭐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좀 처절함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푸는데 거기에 시간을 좀 더 들이기 때문에 게임 쪽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이고 무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든 좀 과몰입 금지라는 말을 한 번씩 꼭 새기긴 해야 돼요. 그 창작자, 연기자, 소비자, 이 사람들 사이에 온도차가 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삶 그 자체인데 누군가에게는 역할이나 기술일 수 있는 거라서, 저도 이렇게 막 한참 파고들다가 갑자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현실로 돌아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덕후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과몰입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 못 들었던 노래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에서 엄마 린다 미첼의 목소리를 맡은 배우는 마야 루돌프입니다. 미국 SNL의 르네상스라고도 불리는 그 시기 그때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성우나 배우, 가수로도 활동 중이죠. 굿플레이스, 빅마우스, 드림 프로덕션, 마법에 걸린 사랑 2, 루카, 휴먼 리소스, 레고 무비, 이모티 더 무비, 빅히어로, 뭐 이런 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장르에 많이 나왔어요. 이 마야 루돌프의 어머니는 미니 리퍼튼입니다. 미니 리퍼튼은 누구냐? 아주 짧고 굵게 활동한 가수인데 팝계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고음을 쓴 사람이에요. 대표곡이 바로 러빙 유입니다. 데뷔할 때 이미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라서 나중에는 거동도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공연을 무사히 마쳤는데 그 영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노래 중간중간에 딸 마야랑 아들 마크의 이름을 불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보고 감동하고 몰입하고 이입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수많은 컨텐츠에 과몰입하고 울고 웃고 그런 이유도 이런 마음의 연결을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감동이나 이런 것들, 가상과 현실이 만나서 희망, 감동, 카타르시스, 이해, 위로, 뭐 이런 다양한 경험을 주는 그런 어떤 강렬한 지점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강렬함을 이어서 미니 리퍼튼이 남긴 노래 러빙 유를 함께 들어볼게요. (11월에는) 그 시절 영화와 요즘 영화들을 살펴봤었죠. 그 시절의 그 한스럽고 안타까운 망한 사랑이나 아니면 뭐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랑을 보면서 어느새 좀 체념을 배웠었죠, 제가. 그러다가 판타지나 코미디로 풀면서도 포용적인 결말을 내는 요즘 영화를 보면서 굉장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고 겪은 게 좀 쌓이다 보니까 요즘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좀 거부 반응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좀 어딘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이만큼 세상이 바뀌었나 하면서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좀 불행의 요소로 퀴어를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퀴어를 녹인 컨텐츠들을 보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좀 그래 뭐 당연한 거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좀 그냥 다르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좀 체념하고 있었던 것들이 하든지 말든지 일단 선택권은 똑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도 됐어요. 미디어에서 행복한 퀴어, 또 일상적인 퀴어, 노년의 퀴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달았었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12월에는 연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콘텐츠를 이야기했었죠. 같은 집에서 다른 시대를 살았었던 레즈비언들의 이야기를 그린 더 월 2의 시간을 따라서 윤희에게 두 사람을 받고 커뮤니티 내부의 갈등과 그레이스 앤 프랭키에서 나오는 새로운 노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죠. 영화 두 사람보다 좀 더 수월하고
더 따뜻하고 드라마 그레이스 앤 프랭키보다 더 많은 거를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졌었어요. 너무 과거형으로 말했죠.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퀴디어를 보면서 제 생각도 수시로 바뀐 거죠. 그래도 늘 결론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또 과거로 얘기하네요. 그렇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가도 돌아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저도 뭐 매번 방송 분량 맞추는 것도 어려워하고 뭐 언제쯤 적응하려나 싶기도 했는데 벌써 12월 방송이 됐죠. 언제부턴가 새해 첫날 처음 듣는 노래, 그게 그 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5년을 잘 보내주는 의미로 노래를 하나 더 골라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뮤지컬 영화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 추운 겨울이나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니까 뉴욕에 사는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 뮤지컬 렌트가 생각나더라고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현대화한 락 뮤지컬인데 여기에도 퀴어 커플이 나옵니다. 에이즈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90년대 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당시에 되게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브로드웨이를 포함한 모든 뮤지컬계를 뒤집어 엎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얽힌 이야기도 좀 많아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공연 개막 하루 전에 제작자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공연은 어떻게든 시작이 돼서 각종 상을 휩쓸고 성공적인 작품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 성공을 보지 못하고 떠난 제작자에 대한 안타까움도 늘 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저는 영화 버전으로 봤어서 언젠가는 꼭 공연을 보겠다고 오늘도 다짐을 또 해봅니다. 렌트에서 제 기준으로 최대 아웃풋은 초연부터 함께 했었던 이디나 멘젤이 아닐까 싶어요. 이디나 멘젤은 5월에 얘기한 전부 에거사지시아에서 리디아 칼데루를 맡았었던 패티 루폰이나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라이자 미넬리, 요렇게 이어가는 브로드웨이의 디바죠. 이 사람들의 뒤를 잇는. 국내에서는 위키드의 오리지널 엘파바, 또 겨울왕국의 엘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렌트에서는 모린이라는 바람둥이이자 양성애자 역을 맡으면서 뮤지컬 데뷔를 했습니다. 아까 2편에 마야 루돌프가 나왔었다고 말씀드린 그 영화 마법에 걸린 사랑 시리즈에도 나오고요. 뮤지컬 하이틴 드라마 글리에도 나왔었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 11월에 그 시절 영화 리스트에서 제가 빼먹었었는데 이브의 아름다운 키스에도 이디나 멘젤이 나왔습니다. 이브의 아름다운 키스에는 오뉴불의 그 기린 있잖아요. 피게로아, 그 사람도 나와요. 또 제가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엄청 많이 보는 디즈니의 헤라클레스 TV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디나 멘젤이 인간을 동물로 바꾸는 마법을 쓰는 키르케로도 나왔었습니다. 진짜 뭔가 막 엄청 의도한 건 아닌데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모든 게 다 엮여 있어요. 또 왜냐면 또 렌트 초연 배우 중에서 미미 역을 맡은 데프니 루빈 베가, 이 사람은 해즈빈 호텔에서 딸들 지키려고 막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런 되게 강한 캐릭터로 나오는 카밀라 카마인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마인이 그때 부른 아주 빠르고 비트 강한 라틴 팝이랑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듀엣 락 발라드를 저희가 같이 들었었습니다. 진짜 저쪽 동네도 좁고 제 취향도 한결같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렌트의 노래 중에서 함께 들으면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 Seasons of Love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노래 개사해가지고 아주 불미스러운 데다가 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더더욱 정화의 의미로 들어야겠어요. 뮤지컬은 아시다시피 좀 공연마다 뭐 녹음 버전, 영화 버전, 배우별로도 막 버전이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가 처음 들은 걸 좋아합니다. 1년을 어떻게 잴 수 있겠냐, 해 뜨는 거, 지는 거, 뭐 커피 마신 거 몇 잔 마셨는지 뭐 이런 거 뭘로 잴래? 그럼 노노, 나는 물질 말고 돈 말고 사랑으로 재겠다. 이 1년 52만 5,600분의 가치를 사랑으로 재겠다. 사랑이 짱임. 사랑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의 노래죠. 근데 진짜 불미스러운 데 썼다는 거 방금 찾아보고 너무 소름 돋았어요. 빨리 원곡의 그 살짝 좀 대책 없는 낭만 같긴 하지만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자, 희망을 갖자, 이런 내용으로 다시 재정의 합시다. 그러면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만든 영화 버전 렌트의 Seasons of Love 듣고 클로징에서 만나요. 만우의 퀴디어로그와 함께 보낸 2025년 어떠셨나요? 아쉽지만 저는 잠시 재정비 시간을 가지러 떠납니다. 그래도 영원한 이별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모두 한 해 고생하셨고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많이 주고받으셨기를 바라고요. 다가오는 2026년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랑과 좋은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미디어를 찾아서 그 속에 퀴어를 발견하고 명장면을 기록하는 만우의 퀴디어로그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록하고 기억해두다가 언젠가 또 신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랄게요.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퀴디어도 즐기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고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